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선 인연이 상당히 깊지만 지금은 독립된 국가를 세우지 못해서 잊혀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여진족인데요. 거의 모든 한국사를 통틀어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여진족, 그 애증의 관계,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깊은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중국 대륙엔 이 중국인 한족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몽골족이 건국한 원나라를 북방으로 내쫓는 전쟁이 한창인 동안 당시 한반도인 고려도 내부적 어지러움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사이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들이 조금씩 길을 펼치게 됩니다. 비록 한때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들이지만 어찌됐든 이들의 민족성은 유목을 기반으로 하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금나라 해체 후 여진족들은 다시 부족 단위로 세력을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여진족들을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분류했는데 그중 한반도 가장 가까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족은 건주여진이었습니다. 건주여진 중에서도 두만강 바로 위쪽에서 하나의 부족을 이끌던 뭉케테무르라는 부족장이 있었습니다. 뭉케테무르는 먼터무의 몽골식 발음이라고 하며 한자 표기법을 한국어로 읽으면 동맹가천모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진어를 몰라서 정확한 발음을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편의상 먼터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토무의 부족은 당시 고려랑 나름 친했습니다. 먼토무는 친고려파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먼토무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두만강 일대를 포함해 지금의 함경도인 동북면을 주름잡던 이성계는 먼터무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성계 입장에서는 먼터무를 이용해서 북방의 다른 여진 부족들이 고려로 침범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먼터무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의형제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했던 이지란, 여진족 이름으로는 퉁두란 역시 먼터무 부족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먼터무와 이성계의 사이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기록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였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먼터무가 이성계를 모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둘 사이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성계가 한국인이 아니라 여진족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먼터무는 이성계의 비호하에 아예 두만강을 건너서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 땅에서 부족민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일대 왕이 되자 더더욱 북방 국경의 안전을 위해 먼토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태조 이성계가 먼토무한테 관직도 내리고 그래요. 실제 먼토무가 회령 땅의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개국 당시 여진족들이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태종 이방원은 재위 초기 함경북도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에게 교역을 허용하는 등 여진족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명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 본토 확장을 끝마친 명나라는 이제야 비로소 만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만주에 퍼져있는 여진족들에게 관직과 교역증을 줄 테니까 명나라 지배하에 명나라 관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여진족 부족장들은 이 관직과 교역증을 받습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계속 약탈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 명나라 정부의 관리 하에 강대국인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가 있으면 피차간에 그게 더 이득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선 입장에선 여진족들이 명나라에 입조를 하면은 아무래도 여진족이 조선을 만만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 옛날에 그 고구려 초창기 영토 지역에 건주 위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명나라에 입조했던 부족장이자 먼토무의 라이벌이었던 어허추를 그것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조선과 건국 시점부터 늘 친분을 쌓았던 먼토무는 끝까지 친조선 정책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명나라 관직을 받기로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불쾌하지만 걔네 입장에서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중국 명나라와 조선은 시장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당연히 더 큰 명나라와 교역을 하고 싶겠죠. 명나라는 처음에는 이 먼토무도 건주의 영향권에 두려고 했으나 처음 건주의 책임자로 임명된 어허추가 이 먼토무의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았고 두 사람의 힘이 비등비등해서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에는 건주의 영향권으로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먼토무의 근거지이자 과거 이성계의 고향 땅에는 건주 좌위를 따로 만들어 주어서 어허추가 먼토무가 각각 따로 세력권을 형성하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 입장에선
이게 안 입고 온 거죠. 조선이 먼토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1406년 모든 여진족과의 무역을 전면 폐쇄합니다. 이게 태종 이방원의 실수였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진족의 북방 국경지대 약탈이 삽시간에 빈도수가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유목민족들에게 무역을 폐쇄해버리면 얘네는 바로 이빨을 드러내거든요. 다른 여진족의 약탈을 막아주던 먼토무조차도 굳이 조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이 누굽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죠. 태종 이방원도 몇 번 원정군을 보내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을 토벌하는데 여진족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공공의 정 앞에 건주 여진들끼리 단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태종 제위 중후반부에 북쪽 국경지대는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이방원이 왕위에서 물러나 상황으로 있던 세종 제위 초반까지도 여진족들과 조선의 냉랭한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죠. 나중에 나오는 이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개척이 세종대왕이 심심한데 영토나 넓혀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 태종 이방원의 외교정책 그 연장선에서 여진족권은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외교 문제 중 하나였던 겁니다. 먼터무의 라이벌이자 제일 먼저 명나라에 입주했던 건주위의 총괄차 어허출이라고 있었죠. 어허출의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 위쪽에 옛 고구려 초창기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세종 제위 초반에는 이 어허출의 손자였던 이만주가 세력을 이어받아 시시때때로 압록강 남쪽까지 내려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죽고 세종대왕이 이제 외교를 비롯해 전권을 휘두르게 되자 세종대왕은 일단은 여진족들에 대해 다소 관대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진족들의 귀순을 장려하기 위해 말단이라도 이렇게 관직을 주거나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좀 줘서 이 조선 주민들과도 동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썼습니다. 더불어 먼토무가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며 세종대왕에게 아들들을 수차례 보내 친선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먼토무는 명나라와 조선 양쪽 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이 국제사회와 외교에서 순진하게 추억, 의리, 우정 등에 집중하면은 큰 낭패를 보는 법입니다. 외교 면에서는 상당히 냉정해야 하는데 세종대왕이 딱 그랬습니다. 세종은 이 먼터무의 자발적 복속을 겉으로는 받아주면서 속으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절대 착하기만 한 왕이 아니거든요. 세종대왕은 철저한 정복론자였습니다. 단 그냥 무식하게 약탈한 여진족들을 토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방 지역을 완벽하게 조선의 영토를 편입시키려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전쟁만으로는 안 되죠. 거기에 민간인들이 가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순한 여진족들을 거기에 살도록 보장해 준 거예요.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이니까 걔네가 그 척박한 곳을 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끔 만들게 하려고요. 먼토무와도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이유도 여진족의 부족들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세종대왕의 정벌 작전의 일환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세종대왕은 결코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기 개량도 꾸준히 이루어졌죠. 호시탐탐 여진족들을 족치러 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첫 목표는 어허출을 이어 건주위의 주인이 된 어허출의 손자 이만주였습니다. 그러던 중 1432년 12월 세종 제위 14년째가 되던 해에 여진족 일부가 압록강을 넘어 과거 태종 이방원이 설치해두었던 특수행정구역 여연군을 침략합니다. 이 여연군을 침략한 여진족은 건주여진이 아니었습니다. 여진족이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먼터무니 이만준이 다 건주여진이었는데 이번에는 해서여진 몇 명이 압록강을 넘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를 이만주의 소행이라고 오판하고 이번에야말로 이만주를 족치겠다며 세종대왕은 곧바로 정벌 준비에 들어섭니다. 진짜 오판했을까요? 자, 아무쪼록 전쟁의 명분과 구실이 생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목표로 하는 압록강을 향해 정벌군을 보냅니다. 목표는 이만주. 이 정벌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사군육진편에서 이어집니다. 조선과 여진족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세종대왕의 사군 육진 개척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아주 속속이 다뤄보겠습니다. 1432년 12월 여진족의 여연군 침입이 있고 다음 해였던 1433년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정벌의 총책임자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론됐는데 그중 신하들 모두가 똑같이 의견이 모인 사람은 최윤덕이었습니다. 최윤덕은 집안 대대로 무인 집안이었고 최윤덕의 할아버지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당시 옆에서 이성계를 보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토벌군의 총책임자를 뽑으라고 한 건 사실 답정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이번 정벌뿐 아니라 이 세종대왕이 사람 추천하라고 하는 거는 세종대왕이 염두에 둔 사람이 이미 있지만 그래도 모양새 좀 갖추려고 신하들에게 추천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능력은 한 사람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장기를 극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종대왕이 한 분야에서 한 명의 인재에게 꽂히면은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밀어주는 스타일이었고, 여진 정벌에 관해선 일찌감치 최윤덕을 생각해두고 있었을 게 100%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최윤덕은 군대를 통솔하는 총대장으로 제격이었고, 평소에도 최윤덕은 이 북방 여진 문제에 관해 생각이 많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세종대왕에게 상소문도 여러 번 올리기도 했거든요. 1433년 1월 세종은 최윤덕을 정벌군 총사령관인 도절제사로 삼고 일단 장교진들만 먼저 북방으로 파견했습니다. 3월경 압록강 유역에 도착한 최윤덕은 상황을 보고 이 세종대왕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작전과 군사가 약 1만 명 정도 필요하다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세종대왕은 통 크게 1만 5천의 병력을 투입시키기로 했고, 병력과 더불어 유능한 장수들도 파견한 후 최윤덕과 세종대왕의 협의하에 총 7개의 부대를 조직합니다.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9일간 이 7개의 부대가 각자 맡은 임무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만주의 부족을 쓸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딱 압록강까지 가고 사군을 설치했다고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때 조선군은 압록강을 넘었고 오녀산성이라는 옛날에 주몽이 부여 탈출해서 처음 도착해 소선호랑 결혼했다는 그곳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곳에 흐르는 강이 파저강인데, 그래서 최윤덕의 여진 정벌을 1차 파저강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진격을 했으니까 나중에 압록강 부근에 사군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딱 압록강까지만 갔으면 거기에 사군 설치 못하죠. 1433년 최윤덕의 이 여진 정벌 때 가장 많은 공을 야전대장에 있었으니 7개의 부대 중 중군을 담당하던 이순몽이었습니다. 이순몽은 거의 장영실만큼이나 세종대왕의 편애를 듬뿍 받았습니다. 이순몽이 워낙에 사고뭉치였거든요. 술 먹고 엄연히 파직 유배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고를 쳐도 세종대왕은 그냥 눈 감아 죽었고, 누구랑 싸워서 행패를 부리면은 똑같이 싸웠는데 상대방만 벌어주고 이순몽은 봐주었습니다. 그냥 세종대왕이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수준? 이렇게까지 세종대왕이 이순몽을 곁에 두고 감싼 거는 이순몽이 비록 문관이지만 무예에 출중했고 용병술도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마도 정벌 때도 투입되어 모두가 포위당한 조선군을 포기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냥 냅두자고 했을 때 혼자 군사 몇 명 이끌고 가서 조선군을 구출해오는 등 이순몽은 노빠꾸, 풀악셀, 돌격형이었습니다. 한 번 싸울 때는 옆뒤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진짜 야전에 특화된 현장형 장수였죠. 상관인 최윤덕과 완전히 반대인데, 이래서 세종대왕이 최윤덕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이순몽에게 중군을 맡긴 겁니다. 최윤덕의 여진 정벌은 성공적이었고 이 공을 인정받아 최윤덕은 우의정에 임명됩니다. 대신 3년 동안만 거기 계속 있으라고 하면서 도절제사를 겸임하게 했고, 최윤덕은 중강진 일대에 자성군을 설치합니다. 압록강 유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이 세종대왕뿐 아니라 최윤덕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을 보시면 그 백두산 옆에 뾰족 튀어나온 지형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중강진입니다. 최윤덕의 여진 정벌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만주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만주는 도망가거든요. 다만 이만주의 가족들이 몰살당해요. 이러면 이만주가 절치부심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건주 좌이의 먼터무. 먼터무는 세종 정권기에 조선과 관계를 회복해서 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옆에 이만주 세력이 조선 군대에 의해 박살나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 먼터무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조선과 관계가 악화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 이만주 치는 걸 보고는 언젠간 우리들의 뒤통수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최윤덕의 여진정벌로 이 여진족 일부 부족들이 복수심에 불타올라 뭉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부족이라지만은 그래도 같은 여진족인데 이 먼터무가 무작정 조선 편을 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최윤덕이 이만주 부족 정벌할 때 세종대왕이 최윤덕에게 내린 밀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터무 암살. 먼터무의 부족과 조선이 친하게 지내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도 손을 봐줘야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 때처럼 언제 먼터무가 조선 정부에 등을 돌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때마침 최윤덕의 여진정벌 당시 먼터무가 일이 있어서 명나라를 방문했다가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경로상 압록강 근처를 중간에 지나치게 되죠. 이 먼터무가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하면은 건주자의 소속 여진족들은 구심점을 잃고 자기들끼리 싸울 거고, 그때 조선이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겠죠. 그치만 이 최윤덕의 암살 시도는 실패합니다. 최윤덕이 스파이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먼터무와 엇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세종대왕 편이었는지 세종이 애초에 계획한 먼터무 암살 작전은 실패했지만 1433년 먼터무가 부하 족장에게 살해된 겁니다. 먼터무의 부재로 두만강 일대의 혼돈의 공백 상태가 찾아오자 세종대왕이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두만강 쳐라. 당시 함경도를 함길도라고 불렀는데 이 세종은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종서를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한 후에 1433년 12월 두만강으로 보내 근방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던 여진족들을 두만강 북쪽으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12월에 이쪽 지역이면은 진짜 엄청나게 추웠겠다. 그죠? 이 다음 달인 1434년 1월 김종서는 세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두만강 이때 행정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세종대왕의 허가가 떨어지자 무려 7년에 걸쳐 김종서는 두만강 일대에 군사적 행정구역을 설치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육진입니다. 이때 이 지역 여진족들과 조선 사람들은 김종서를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고 있던 도중 이 김종서가 세종대왕에게 두만강 강도 건너서 여진족들을 아예 초토화하자는 작전을 건의했으나 명나라 정부가 나서서 조선에게 압박을 가한 것도 있고 세종도 부담감이 있었는지 김종서의 제안을 기각시킵니다. 한편 1437년 압록강에 있던 최윤덕의 임기가 끝이 나고 최윤덕은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최윤덕의 후임자로는 장영실의 인생 멘토인 이천이 평안도 절제서로 임명되어 압록강으로 파견이 되는데, 이천은 다시 한번 압록강을 넘어 세력을 구합 중이던 이만주의 여진족들을 공격한 뒤 무천과 우예 지방에 이 두 개의 군을 더 설치합니다. 이로써 태종 이방원 때 설치되었던 여연군과 최윤덕의 1차 파저강 정보로 설치한 자성군, 그리고 새롭게 설치된 무창군과 우예군, 이렇게 총 4군이 설치되는 거죠. 이 4군도 설치하고 일궈내는데 몇 년 더 걸립니다. 이렇게 이 세종대왕의 연간에 현 한반도의 북쪽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삶과 세종대왕이 연결되어 있는 게 참 많죠. 누군가는 더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지 못한 게 아쉽다고들 하는데 4군 개척하는데 8년 정도 걸렸고 육진 개척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합치면 15년이고 이후로도 이 지역을 관리하고 완벽하게 한국 영토로 자리 잡기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원래 목표를 세웠던 곳이 압록강과 두만강이었습니다. 감정과 의욕만 앞서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세종은 본인이 애초에 구상했던 계획에 철저하게 의거하여 실행에 옮겼죠. 여진정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신하들은 굳이 두만강까지 가지 말고 마천령 산맥까지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고집했습니다. 과거 고려시대 때 윤관의 여진정벌군이 마천령 산맥까지를 목표로 진군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단 말이죠. 세종대왕이 윤관의 여진정벌을 분석할 때 산세는 한국인들보다 여진족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맥을 국경선으로 삼을 경우에는 또 뺏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차라리 강을 경계로 방어하는 게 이 조선이 훨씬 제실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산이 아니라 강을 고집했던 거죠. 만약 세종이 신하들 말 듣고 마천령까지만 갔다면은 고려시대 때처럼 또 여진족에게 뺏겼을 것이고 지금 한반도 영토는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를 바득바득 가는 한 사람이 있으니 자기 가족과 터전을 모두 잃은 이만주입니다. 조선이 이만주를 찾아 죽이지를 못한 게 화근이 되는데요. 세종대왕이 죽고 이만주의 핏빛 복수국이 전개됩니다. 이만주의 복수국가 대여진 정책은 조선 7대왕 세조에게로 이어지는데요.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만주 토벌 후 압록강 유역에는 최윤덕과 이천을 통해 8년에 걸쳐, 먼토무가 죽은 후에는 이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를 통해 7년에 걸쳐 각각 4군과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만주는 아직 죽지 않았고 재기와 복수의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데요. 조선과 여진족 3편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의 4군 육진 개척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4군 육진을 설치만 한다고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완전히 조선 영토가 되려면 그곳에 민간인들이 와서 살아야 하고 터전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기존에는 여진족들의 귀화를 장려하고 받아주면서 그곳에 정착시켰는데 여진족이 아닌 조선 사람이 가서 살아야 했죠. 물론 원래 거기 살던 조선인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김종서의 의견에 따라 충청, 전라, 경상도 아니면 황해도의 백성들에게 북방으로의 이주를 권장하는 이른바 3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하면 세금이나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고 천민의 경우 면천도 시켜 주었으며 중인이나 양반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토관이라고 해서 그곳 토착민들 중 유력자를 뽑아 그 마을을 관리하는 관직을 주고 그에 합당한 토지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가 살기 힘들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일단 춥고 척박하고 여진족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정부에서 경제적 유인을 해도 자발적으로 가는 인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가도 가는 길에 동상으로 죽거나 굶어 죽는 백성들도 태반이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일정 부분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해에서 상처를 핑계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북방으로 보냈고 범죄자들도 강제로 북방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 내에서는 치안도 엉망이고 민심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정도로 좀 무리를 했는데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종 사후에 이쪽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세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압록강 이북의 이 건주위의 이만주가 사군 지역을 계속 못살게 구는데 단종 3년이었던 1455년, 단종 3년이니까 이미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계유정난으로부터 2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은 꼭두가시였고 나란 일은 전부 수양대군이 진두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양대군의 결정이었을 텐데 당시 평안도 도채찰사의 의견에 따라 압록강의 4군 중 3개를 철폐해버립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고 몇 년 후 세조 5년이었던 1459년에는 남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세종이 만든 4군은 철폐되고 이곳의 민간인 거주도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군사지역으로만 남게 된 거예요. 세조가 북방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라 재위 초에는 이것저것 바빴습니다. 사육신 사건 일어나고 금성대군이라고 자기 친동생 쿠데타 모의하다가 발각되고 단종 유배 보내고 등등 세조는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일에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만주는 세력도 회복하고 명나라로부터 관직도 다시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선정부와 정면 대결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만주는 처음에는 세조에게 기는 척을 합니다. 압록강에서는 이만주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고 두만강 유역에서는 먼터무가 암살된 이후 그 일대에 카오스 상태가 찾아옵니다. 여러 부족들이 포스트 먼터무의 자리를 두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압록강 유역의 독보적인 1인자 이만주는 명나라가 포섭해 두었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최종 승리자가 나오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조선이 나서달라는 내용이었죠. 세조는 일적으로 가장 신임하고 있던 당대 조선 통틀어서 가장 유능하기로 이름을 날렸던 신숙주를 함길도 도채찰사로 삼아 두만강으로 보냅니다. 신숙주는 이 두만강으로 가서 두만강 유역의 부족장들을 전부 불러서 화의를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한 부족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낭발아한이란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냥 참석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낭발아한이 여진족 부족장들과 조선 정부를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화가 난 신숙주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낭발아한을 체포했고 낭발아한을 포함한 일가족 전체를 다 처형시켰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낭발아한의 부족 여진족들과 조선의 낭발아한 처형으로 이 조선에 대해 적개심을 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나라 정부는 왜 쓸데없이 낭발아한을 죽여서 여진족 자기들끼리 단합하게 하냐며 역정을 냈고 세조는 그러면 두만강 유역을 확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세조가 어디 신하들이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입니까? 신숙주 역시 여진족들에게 강압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연하게도 조선에 있던 명나라 사신들도 세조의 여진 북벌에 반대합니다. 명나라는 여진족들끼리 통합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조선 정부가 세력을 팽창시키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명나라는 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명나라 사신들은 이 사태를 명나라에 보고하려고 명나라로 귀국하려 했지만 세조가 사신단의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하여튼 깡하나는 세조가 최고입니다. 이 세조 6년이었던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을 넘어 조선 정부에 대항하던 여진족 부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적 430명을 죽이고 900채의 집을 불태웠으며 우마 1000마리를 확보하는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전쟁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이 세조의 1차 북벌입니다. 신숙주가 이 정도 전공을 세운 건 처음 함경도로 부임했던 그 시절부터 이미 북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1년 정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두만강 유역의 모든 여진족들이 토벌되거나 복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깨갱한 건 맞지만 조선 정부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부족들이 더 등장했고 이 여진족들이 싹 다 압록강 이북의 이만주에게 붙습니다. 세조 앞에선 기는 척을 하며 복수의 타이밍만 보고 있던 이만주의 세력이 급 불어나는 겁니다. 세조와 신숙주의 1차 북벌로 건주 여진들이 통합됐고 이만주는 곧바로 조선 침공 준비에 들어서죠. 세조와 신숙주의 반응이 이때 재밌는데 바라던 바다. 세조는 이때만큼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신숙주, 한명회 등 당대 조선의 최고 브레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만주와의 대대적인 전쟁에 대비합니다. 아울러 1462년에는 북방의 지방 관리들을 현지인에서 뽑는 이 토관 제도를 철폐하고 북방의 관리들도 중앙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북방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토관 제도를 철폐하니까 기존의 토관으로서 이 조선 정부로부터 본인들의 터전과 기득권을 인정받던 함경도 토착 유지들과 토호들의 반발이 극심해진 겁니다. 원래 이 북방 쪽이 고려시대 때부터 워낙에 중앙정부 지배력이 약했고 자율권이 보장되던 지역이었고 이 세종대왕 이래 북방의 개척을 위해 그곳의 행정관도 그 지역 유지와 토호들을 삼던 토관 제도로 토호들의 지배력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세조가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들이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라면 지배력을 행사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세종 이래 반강제적으로 행해진 3인 정책 때문에 쌓인 주민들의 분노, 불안정한 치안까지 겹치면서 함경도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을 때 세조 재위 13년째이던 1467년 함경도 길주에서 길주 대토호였던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니 조선정이 최대 규모의 최악의 반란이었던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시해는 가문 대대로 길주에서 여진족들과 교류하며 지낸 대호족이었고 이시해의 할아버지가 또 이성계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도로 함경도에선 알아주는 집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 정권 때가 되면은 본인들 입지가 초라해지자 세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불만이 있던 함경도 토호와 호족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죠. 이시해가 거기선 입김이 셌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니 대규모 반란으로 확산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일반 주민들도 반란에 가담합니다. 당시 함경도 21개 현 중에서 7개 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란에 가담했으니 이건 개인의 반란이 아닌 도 전체가 일으킨 반란이었으며 이시해를 비롯한 반란군 수뇌부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전부 죽이고 함경도를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함경도로 파견가 있던 신숙주의 아들도 죽습니다. 이시해 이놈도 난놈은 난놈인 게 반란을 일으키고는 서울에 있는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리기를 중앙에서 함경도로 파견한 관리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제거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신숙주 한명회도 반란에 가담했다고 올립니다. 세조의 브레인이자 양팔과 양다리였던 신숙주 한명회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시의 입장에서도 얘네랑 정면 승부하면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간질을 한 건데 세조가 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이시의 이간질이구나 파악했죠. 그런데 세조가 신하들 의심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 나이도 많아져서 의심병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신숙주 한명회가 마음만 먹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과 권력, 지지 기반은 충분히 있으니 세조는 혹시 하는 마음에서 신숙주 한명회를 가둬버립니다. 저 대규모 반란을 유일하게 진압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조는 자기 손으로 제거한 겁니다. 이시해의 반란군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저 위쪽 원래 조선과 전면전을 펼칠 생각이었던 이만주의 여진 통합군은 쾌제를 부르며 관전잼을 외치고 있었죠. 자, 세조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가고 이만주와의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